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였던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 같은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 안권욱 공동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남도의회 한홍문 도의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네. 이 단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경남 지역의 지방분권운동을 견인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리고 활동의 주된 목적은 민주적 지방자치와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한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 거기에 활동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2003년도 2월에 조직되었던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그것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사로는 약 한 16년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단체네요. 네. 지난 11일 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종합계획은 역대 정부의 그것에 비해서 진일보했다. 그러나 지역의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 또는 연방제의 버금가는 지방분권화,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기본 구상 또는 틀로서는 문제가 좀 있다 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도록 하고요. 네. 자, 도의원님, 네. 자, 경상남도 의회 안에 있는 의원 연구단체 자치분권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기는 또 어떤 곳이고 의원들이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연구단체는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지역의 균형 발전 연구를 위해서 지난 7월 11대 경남도 의회가 개헌된 이후에 조직된 단체로서 회장인 저를 포함해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유경환, 김호대, 김경영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의 마국순, 손호연 의원님 등 포함해서 9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네, 자치분권 연구회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발표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동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소 진일보한 면은 있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이제 6대 전략과 30세 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의회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권과 의원 활동의 정보 공개 등 하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도 지방의회 재정권 독립에 관한 내용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임명권 부여에 관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지원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안부가 지방의회 활동을 획일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치재정권에 있어서는 당초에 이제 기재부의 극심한 반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서 6대 4까지 개편해서 지방의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대통령의 공약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고향 기부제 같은 제도를 실시하면 이 대도시와 또 일반 도시와의 재정 형평성 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나타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치 입법권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의 자치 입법권은 사실상 우리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당초 지금 법령에 우리 법령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개정 안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자치 조직권 또한 아주 원론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제에서는 주민 발언, 또 주민 소환, 또 주민 감사 청구 등 주민 직접 참여제를 많이 이제 진보해서나 지난 10월에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비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았느냐, 실질적인 내용은 빈약한 그런 수준이고 대통령이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지고 더군다나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자치분권, 지방이 잘 사는 뭐 방법 또 방향일 텐데 자치분권에 관해서는 뭐 지역 의원들도 여야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 의원으로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었고요. 또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갈망을 해왔습니다만 그 내용 면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보면 자치입법과 그다음 인사권 독립, 그동안 그 지방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입법 보장한 제도 등 신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의 지방 의원들이 실망감도 또한 크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히 힘을 합쳐서 완전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데 힘을 같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속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전문가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거쳐서 마련한 지방자치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죠. 네. 그러면 자치분권 로드맵과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게 지난해 10월의 지방분권 로드맵 안내에서는 그 지방분권화 수준을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과거 로드맵 안에는 그 지방분권 개헌을 지원하겠다는 지방분권 개헌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현 종합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로드맵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은 주민자치 부분 쪽이 좀 미흡하지 않았던가. 특히나 주민자치의 방향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분권 로드맵보다는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치분권 로드맵 내에서는 그 읍면동 주민자치의 의결기구로서 마을 총회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읍면동 세원으로서 주민세 균등분 이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구와 그 다음에 세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합계획 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서 좀 그 사실은 로드맵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정부의 권한 그리고 주민 자치권 강화 이걸 목표로 6대 추진 전략 그리고 33개 과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주민 주권 구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민주권 구현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두 분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그 주민의 직접 참정 제도이고 또 다른 하나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 두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직접 참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이제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감사 청구제도 또는 이제 주민 소송, 주민 소환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참정제도 내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참여 예선 제도를 제법 더 꼼꼼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수기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과거 정부의 종합계획과는 차별화되는 좀 더 심화된 그런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해야 될 기능이나 역할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들 이제 종합계획 내에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은 이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주된 기능을 종합계획 내에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일들 또는 사업들을 위탁해서 수행하는,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위탁 사무 기능을 수행하는 그와 같은 기능에 중점을 뒀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주민자치라고 말하는 자치의 개념과는 조금 동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주된 기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방정부 또는 시군 또는 시도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또는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면들 또는 시군의 위탁 사무를 갖다 수행하는 그와 같은 사항들 또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면은 이제 읍면동 차원에서 있는 도시재생 문제, 마을 만들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협동조합 또는 이제 마을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는 거. 요 점들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면은 이제 그와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 자치 잠재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또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단위를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와 같은 방향 제시가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재개정안, 그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의원님은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주민주권 구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을 포함해서 6개 전략과 이에 따른 34개 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 발안, 주민 소환, 또한 주민 감사 청구, 주민 투표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은 이번 정책의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직접 참여제는 1999년도부터 이제 주민 발안, 주민 감사, 그다음 2004년 주민 투표, 또 2007년 주민 소환 등을 통해서 약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운영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봐봤는데요. 주민 발안 제도는 99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간 239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연평균 약 13건 정도인데요. 그나마 이것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집중된 그 급식 조례를 빼고 나면 94건으로 연평균 8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환 제도 역시 2007년도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한 이후에 8건만 실시되고 있고요. 주민 감사 청구 역시 18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것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9건의 절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또한
2004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에 단 8건만이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종합계획의 발표에 담긴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진일보된 내용은 주민 소환 제도가 그동안 이제 향후에는 지자체의 인구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이 청구 인수를 조정하겠다는데 좀 기인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외됐던 부분들을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까지도 확대해서 주민 소환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동안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분류를 했었죠. 시도 단위에는 500인 이상, 그다음에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300인 이상, 기타 시군구에는 200인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던 것을 이번 계획 안에서는 시도 인구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그다음에 50만 이상 도시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감사 청구 가능 기간이 현재는 2년으로 적용됐던 것을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데는 좀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또 직접 조례도 지금 현재도 우리 그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 형태는 의원 청원 형태로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던 것을 이번 안에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 개폐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해서 개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소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 소환 감사 청구 실효성이 제고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주민 참여 여건들이 제도들이 악용하는 방지하는 그런 대책들은 좀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표님,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에 대한 내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기존 정부에서들 이야기하던 대부분의 이 내용들을 이번에도 다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방 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대도시 특례를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사항들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에 설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번에는 이제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과제들을 수행을 하겠다는 게 아주 특기적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분권화가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법률 개정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제 지자체와 서로 협의해서 요 사무들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들이 특이한 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단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 광역 단위에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창원시처럼 대도시거나 또는 이제 인구 한 50만이 넘는 김해시와 같은 이런 지역에는 인구수나 또는 재정력으로 보더라도 자치경찰제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만한 자체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곳에는 조금 차등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치분권 하면 결국 경제력,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 재정분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재정분권이 자치분권의 핵심인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 네. 현재 8대 2인데 7대 3으로 하고 이후에는 6대 4까지 네. 하겠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죠. 예. 자치분권에 있어서 재정분권의 핵심인 이유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그 소위 말하는 재정적 여건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가치나 또는 지방자치 사업을 정책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지방분권에서 가장 핵심이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재정 분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국세 지방 이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2단계에 걸쳐서 1단계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 이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이 정부 내에 6대4까지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중요한 게 이제 1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목표인 지방세 3 그리고 국세 7, 소위 말하는 이제 70대 30 또는 30대 70,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지난해 회계연도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 국세 22조 8천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양 세목으로 이제 종합계획 내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인데, 그러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지방 소비세는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이제 그 11% 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최소한 22%까지 지방 소비세가 이제 목표로 삼을 때에 말씀드렸던 22조 8천억 원의 이제 국세 이양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추가적으로 12% 포인트 이양을 해서 이건 역시 이제 22%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2조 8천억 원 그 목표에 1조 6천억 원 정도의 결손액 예정입니다. 이러한 1조 6천억 원의 결손액은 지방 정부의 자체 재정 확충, 소위 말하는 이제 앞서 말씀이 나왔던 그 이제 이 고향사는 기부제라든지 또는 특히나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갖다가 확대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종합계획이 나왔다면 최소한 지방 소비세와 그리고 지방 소득세를 몇 퍼센트 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부 내에 7대3의 과정을 거쳐서 6대4까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요. 지방세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를 했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 규모를 어떻게 늘려나갈 건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 건에 관해서는 워낙 이제 우리 안근호 교수님께서 또 지방 세정과 재정 재정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이 이제 실제 내용이 없는 알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예산과 인사권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권을 위해서 이제 8대2에서 결국은 6대4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지방세 정액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또 제도적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소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네, 뭐 결국 이런 배경에는 지방 분권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 그 힘의 논리가 있겠죠. 또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뭐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처럼 그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기재부라고 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분권화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중에 하나라면 역시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갖고서 좀
멈칫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표면상의 이제 명분들인데 그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지역 간의 세원 격차입니다. 그래서 세원 격차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 격차 현상들인데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들 중에서 이 세원 격차가 가장 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방 종합계획 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들리는 후문으로는 지방 소비세 중심의 국세 이양이 될 것이고 소득세는 사실은 조금 이제 뒤로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서게 해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하지만 제가 보건대 이 지역 간의 세원 격차나 재원 격차가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뭐 어느 나라 없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아주 발전된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그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라든지 또는 세원 자체 내에 재정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빌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종합계획 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7대3, 6대4로 갔을 때에 그 지역 간의 재정력 편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덮어놓고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력 격차 문제들 때문에 세원 이양을 머뭇거리고 있는 또는 뭐 그 상당 부분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계획안을 보면은 중앙과 지방의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부분도 있던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종합계획 내에서 보면은 협력 관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내에서는 보면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협력회의의 의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관들, 그 다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로 이 협력회의를 구성을 하고 지방재정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주요 사안들을 법률 개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 서로 논의해서 여기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방정부 간의 협력인데 이건 이제 새롭게 도입된 게 뭐 지칭해서 광역연합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연합형 지방정부 간 협력제도 이런 걸 새로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이제 행정협의회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든지 사무협약이라든지 이와 같은 제도들을 나름 좀 개선을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력이라는 건 본래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던 사안들을 이제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이와 의논하고 함께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이제 권한 또는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협력의 제도와 수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그 대표적인 제도가 광역연합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원님, 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자,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여러 조치 중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는 분권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 보좌 인력을 지속적으로 또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의회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또 강화해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또 주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통제적인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엔 지방 자치 입법권의 강화와 지방의 사무 직원의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그다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치 입법권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용어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크게 별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회직 신설이라든지 인사교류 협의체 구성 등 이런 사항도 누락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뭐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의회만 빠진 지방 분권이다. 결국 그래서 자, 이 부분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위원들이 주로 이제 시민단체, 또 학계, 또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행정 한 축인 지방의회는 철저하게 소외돼 왔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이러한 안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들은 매우 부실한 게 현실입니다. 34개 과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관련된 것은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이 한 부분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을 통해서 지방분권이 이제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지방 권력이 광지자체, 약의회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상태대로의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된다면 오히려 지방의회는 기능이 더 약화되는 이런 모순을 안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당연히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의회에 공문을 접수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은 자치분권위원회 일정상 그 여론을 수렴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회만 빠진 게 아니라 주민도 빠졌다. 네. 자,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내에서 보면 그 권력별 공청회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권력별 공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남 지역의 동남권 내에서 이제 부산에서 몇몇 사람들 모아서 공청회하고 이 수준이 이 지역의 이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시군 단위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고사하고 광역 수준도 안 되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한꺼번에 모아서 자그마한 곳에 앉혀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건 의견 수렴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그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홍문 의원님, 네. 도의원은 초선이시지만 시의원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지방분권의 현실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1952년에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이 됐고요. 1961년 5.16으로 인해서 제3대 의회가 해산이 되고 그 후에 91년 이제 제4대 의회가 다시 탄생을 했고
95년부터는 6대 회가 동시 지방선거로 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 지가 지금 30년이 지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사, 입법, 또 예산 등 모든 부분들을 중앙 정부가 쥐고 있고 실제로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경남도와 시군의 재정 자립도가 4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핵심 권한이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방에서 단독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방의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실화되고 지방 분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그것에는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의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 분권화, 그건 여전히 과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화 또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방 분권화와 자치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지방 분권화와 지방 자치 발전에 대한 그에 대해서 엄청난 의욕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역의 주요 주체인 지방 정부 여기에서 지방 분권화와 자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향후 지방 분권의 수준 역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의원님께서 지방 분권이 꼭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번째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지고서 해결하려고 함으로 해서 기능 마비 사태가 때로 나타나죠. 우리 앞서 겪었던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은 국가의 기능 마비가 현실로 나타나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둘째, 국가 경제 발전은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가와 국가와의 경쟁보다는 이제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죠. 지방과 지방이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끔 혁신을 해야 되지만 또 지방이 지방과 대결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정력이 생기고 혁신을 필요로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라고 봐집니다. 세 번째 지역 발전은 그동안에 이제 모든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가 중앙정부가 해왔죠. 해방 후에 우리 이후에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벌였습니다만은 실제로 지방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 요인도 많이 생기고 또한 어떤 사업들은 계력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도 또 중앙의 표를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했지만 지방에서도 또 표를 의식해서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요구를 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2017년에는 대한민국이 5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발전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봐지는데요.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의 연구에 의하면 여건이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면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참여 의식이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또 뒷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적 빈곤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저는 국민 주권 또는 주민 주권의 확립과 지방 분권화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화되어 있으면서 너무 지나치게 중앙 집권화되어 있으면서 정치가 지금 무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능한 정치가 계속 지속될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문제 이걸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 집권화된 정치가 어느 정도 무능한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에 국회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이 답변하신 게 10점 만점에 2점으로 답변들을 하셨고 그러면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00점 만점에 34점을 줬습니다. 이 정도로 무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무능한 정치가 어디에서 비롯됐던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도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제도 자체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의 문제는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계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이 돼야 되겠죠. 마무리 말씀으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현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 스스로 어떤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임. 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구체적인 사실 계획은 없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법령을 또 재개정해야 될 것이고 정부 부처별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해서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 정부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관료 집단의 중앙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약속한 대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약이 폐기가 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요. 또한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우리 주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도민들도 우리 권리를 찾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 인식하고 우리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종합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이 종합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있는 소위 말하는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보다 더 알차고 내용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 이것들은 결국은 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지지와 이해 여기에서 그 동력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주민분들께 지방분권화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큰 관심 그리고 지지 보내주실 걸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 안권욱 공동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상남도의회 한홍문 도의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꼭 이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분권의 당사자인 지방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